자,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봉지욱과 대장동 일당들이 짜고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야. 네.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예. 그런데 봉지욱 기자는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할 때 네. 브로커 이름 뭐야? 조우영. 조우영 좋았다. 봉지욱은 조우영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런데 네. 검찰이 봉지욱하고 조우영이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를 만들었어. 이거를 이렇게 봐봐. 네. 이 몰랐지? 그럼 판사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었어. 통화한 적이 없거든. 없는데 근데 여기 봐봐, 맞지? 있는 것처럼 네 번이나. 네 번이나 한 번도 한 적 없어. 조작이네. 조작이네. 좋았다. 어. 조작 걸렸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이 조작한 담당 검사가 그 유명한 네. 강백신이야. 또 강백신이야. 강백신한테 아. 현장에서 물어봤어. 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봉지욱한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자,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그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지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데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아,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냥. 나는 봉지욱이 뭔가 마동석 같더라고. 마동석. 아 그다음에 강백신이 얼굴을 봤었어야 돼. 자, 부연. 근데 이제 보면 전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네. 강백 씨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서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서워. 저 정도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날 행동은 그런데 정말 임기응변에는 정말 강하구나. 저거를 아마 본인이 해명이 잘 안 됐을 텐데 뭐 초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재판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제 재판 저는 매일 가잖아요. 네. 매번. 네. 매번 가면 제가 저 녹취록을 재판에서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 녹취서는 재판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사건 기록을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이렇게 목록 정도만 쭉 살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조우영 씨랑 한 번 만났죠.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몰카를 찍고 그걸 또 이제 나중에 보도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제가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만 봐도 팀장 봉지욱 팀장 얘기가 나와요. 녹취록에. 예? 봉지욱이 봉지욱 팀장 얘기합니까? 그러네. 녹취록 내용에 우리 봉지욱 팀장 한번 만나시죠. 그러니까 제 팀원이었던 라정 PD가 통화를 한 건데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JTBC가 사과 방송할 때도 그렇고 검찰의 그 논리가 뭐냐면 봉지욱이 조우영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봉지욱이 그거 기사에서 뺐어. 일부러 뺐어. 악의적이야. 이거잖아요. 제가 조우영을 만났을 때는 2021년 10월 26일에고 동아일보 그분 보도가 10월 9일에 있었어요. 그분으로 난리 났을 때입니다. 조우영을 만나서 제가 윤석열을 물어볼까요? 그분을 물어볼까요? 그분이지. 그분을 물어봤고 조우영이가 유동규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보도 못합니다. 왜? 조우영의 주장이잖아. 이래서 위에서 보도를 막더라고요. 위에서가 어디 위에? 데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데스크가 무슨 방송국인데? JTBC 때. 뉴스타파가 저 아니고? 방송을 그때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하고 이후에 검찰 수사 기록과 정영은 녹취록을 제가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일단 진짜 임기응변 하나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저한테 용코로 걸린 거죠. 저는 그렇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것뿐만이 아니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저걸 딱 보고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게 우연이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거리감을 두고 봐서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조작을 해. 근데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놈은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스스로. 그러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잖아. 이게 왜 조작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나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가가지고 한 550일 억울하게 살아봐. 그렇지. 진짜 화병 나는 거지. 화병 나지. 그리고 저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가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그냥 뻥치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마 종편에서 다뤘을 거야. 그렇지. 야, 이번에 놀랐답니다. 바로 아무 말 잡았다. 못합니다. 막 그러고. 자, 그리고요. 봉지욱 기자가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사 윤석열의 수사무마 의혹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봉지욱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라고 있습니다. 이강길 씨가 C7. 그 보도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 보도의 내용을 네. 이강길이 요거 딱 우리나라에서 한 언론사에서만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만. 네, 함께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난 3월 10일 날 법정에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2011년 중수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우영이가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지요.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만일 2011년도와 2012년도 이렇게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금액이 1,100인가 1,800억인가요? 1,800억. 1,800억. 그걸 관련되는 수사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받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물거품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증인으로 나와 있는 조우영 씨가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게 드러나서 구속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 이강길. 강길. 예, 깔끔하지? 예. 근데도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자,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만 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언론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바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재명이 돈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 이 보도 이후 일파만파 번져나간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듯한 보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죠. 고도의 기자, 유원모 기자 두 사람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해놓고 정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약 1,208억 원의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창작. 저희가 저 두 기자를 사실 마지막 그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신청해서 명단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내부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하나 묻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고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취재원 보고는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도 되든지 뭐라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내부에서 좀 요청은 했었지만 약간 마지막에는 좀 전체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빠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요. 기사 잘 썼다고 상을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신문협회에서 수상한 상인데요. 한국신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발굴했다. 나는 진짜 나 미치겠어요. 아니 봉지욱 기자님, 그 명예훼손 사건은 언론 이슈잖아. 근데 뭐 저는 뭐 202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이강길 증언 외로는 제가 다 보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그에 주목하지 않고 믿어주질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16번 자료 지금 방금 하나 드렸는데 동아일보 보도가 2021년 10월 9일이죠. 네.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영학은 검찰에 녹취록을 언제 제출했을까요? 검찰에. 그때 저때 수사 초기예요. 16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준비 검찰에 중이랍니다. 검찰에 정영학이 제출한 게 2021년 9월 26일 플러스 10월 5일 두 번 제출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한 거는 기사 나오기 4일 전이에요. 그러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검사들도 제대로 안 봤을 때예요. 근데 저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저거는 보면 전해졌다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도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도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재원을 감추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녹취록이 제출된 직후에 지금 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검찰발이라고 봐야죠. 일단 저거는 검찰 내부인데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를 막고 싶은 고위 검사겠죠. 왜냐하면 소스가 없는 거를 기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데스크가 그 소스를 확인하겠죠. 네. 내부에선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검장급인지 예. 고검장급인지 그렇죠. 뭐 대검의 누군지 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저 보도가 저는 초반에 저 얘기 제가 줄기차게 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나간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국정조사 준비하다가 10월 9일 일면 톱 기사로 나가요. 일면 톱에 꽂히려고 하면 그 취재원은 고위직이다. 검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다. 왜냐하면 청영 녹취록 지금 검찰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때 저게 갔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퍼뜨린 거죠. 녹취록이 일단 제출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1기 수사팀이 수사를 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수사팀 내에서 2기 수사팀까지 이어진 검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검사가 거의 윤석열의 빨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나 안에 이제 1기 수사팀 몇몇 검사들이 분명히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한테 저런 정보를 줬을 거다. 안에 뭐 그러니까 있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이런 취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게 또 언론과 결탁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럼 만약에 그 검찰 고위직이 이거를 기자한테 줬다면 완전히 지어서 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 없는데. 사실은 저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용당했을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검찰은 어찌됐든 이걸 창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준 건데 아무튼 저 기사 이후에 모든 언론이 그분 찾아 산만리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조우영이 만나서 유동규가 그분입니다 하면 이 보도의 발자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분 피켓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아직도 있어요. 대장동 누구냐?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극우 사람들이 그 시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답은 발표가 돼. 물론 그분은 없어. 근데 이제 그분은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아니 정영학 녹음 파일에 유동규가 그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하고 다니니까 알지. 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야 아무도 몰라 천화동인 1호가 네 거라는 거. 정영학 녹취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녹취록에 있는 것은 유동규라고 보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봉주께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일면 탑으로 하려면 편집국장까지 다 승인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동아일보나 언론사 전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소스를 줘도 그래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소스 준다고 다 받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아니 언론사를 그거를 합니까?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스가 평검사였다면 아마 일면톱 안 됐을 거고 고위직이어서. 상당히 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확실하다고. 소스야? 그럼 쓰자라고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수사팀장 김태훈 고검장이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보도가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법조기자단 간사한테 찾아가서 녹취록에 그거 오보야. 동아일보 오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간사가 기자단에 전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팀장 그때 아마 3차장인가 그랬잖아요. 김태훈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오보를 확인해 줬는데 그걸 아무도 안 쓴 거예요. 그랬어? 이게 지금 몰랐다가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국정조사 증언하면서 처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해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무도 안 썼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무도 안 썼어요. 왜 안 쓴 거죠? 아니 뭐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도 내가 볼 때는요. 와,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이 뭐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 이권을 챙기는 거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자들도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야, 저 회사 하나 잡자라고 하면 맞아. 가는 거지. 기자단에서 친한 기자들끼리 꾸미라고 만들어요. 꾸미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만들어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갖고 검사장 뭐 아니면 검찰총장 그 꾸미들이 약속을 쭉 잡아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식사 자리나 뭐 운동 자리에서 흘려주면 그거를 쓰죠. 순번을 정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흘려주면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무섭다, 저기 하나 잡자라고 하면 특수검사는 똑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뭐 어디 대기업 어디를 하는데 그걸 보도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보도를 하는데 이 검사가 특정 방향으로 이 수사를 이끌고 가고 싶어. 그럼 기자들을 딱 동원하는 거죠. 무서워. 근데 그 꿈이 진보지 기자들도 있을 텐데. 꿈이 다 있죠. 네, 다 이게 저 시절이 섞였잖아요. 어땠냐면 무섭다. 잘 아시다시피 법조기자단이 완전 윤석열 한동훈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들의 거의 나팔수 역할을 그때 계속 했었습니다. 법조기자단하고 완전 검찰하고 결탁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대통령이란 것 마냥 그렇게 활동해서 이게 도저히 정화작용이 안 됐죠 스스로가. 그때 밀착이 된 계기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맞아요.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팀장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과 밀착이 돼서 많은 소스를 흘려줍니다. 기사 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이 됐죠. 그래갖고 한동훈 편집국장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진짜. 진짜로. 그 타겟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 누구든 될 수 있지 그 타겟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요. 판사도 선입견을 맞아요. 받는 맞습니다.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진상 실장 아까 그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참여했는데 참여해서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그분 나옵니까? 이것을 판사가 처음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약간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분이 뭐 나오긴 하는데 꼭 뭐 특정해서 누구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판사들도 언론 보도 때문에 대장동 그분은 누구다라는 게 뇌리 속에 완전히 강하게 박혀 있는 맞아요. 맞아.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바꾸고 여론 재판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정치 검사들의 이 수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검사들이 계속 별건의 수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2022년 5월 윤석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은 대장동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 팀이 2022년 5월부터 어미중, 강백신, 송경호 등을 투입해서 대장동 사건은 다시 팀이 들어오면서 1차 수사팀이 잘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게 기본 상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욱과 유동규를 데리고 와서 2박 3일 체포해서 구치감에 넣어놓고 그 뒤부터 진술이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은 혐의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대장동으로 넘어왔어요. 네. 슬쩍. 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는 원래 1차 수사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이게 무관한 상황이었는데. 무관입니다. 왜냐하면 10년짜리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1도 나오지.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이 녹음을 한 겁니다. 다 그 현장에 있던 걸. 근데 한참 뒤에 이걸 돌아봤을 때 그게 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게 1차 수사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2차 수사팀이 오면서는 거기 하나도 없는 내용이 속기록이 바뀌고 위조가 되고 이러면서 진술이 바뀌면서 엮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1차 수사팀도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뭐 채널A 등에도 나왔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봐야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기가 먼저 묻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송경호 등이 갖고 있었던 그 수사의 내용들을 그쪽에 흘린 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배임 뭐 이런 것들을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고발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그게 남아서가 아니라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 고발. 청부 고발이 되겠죠. 청부 고발이 계속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직접 물었거든요. 직접 물어서 그 내용은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이 자체 판단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발이 들어오고 그럼 이 고발의 내용은 그냥 어떻든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재명 배임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 검찰은 하여튼 경기도 관련된 무슨 사건만 있으면 이재명 지사를 엮어 넣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게 심플하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조작 기소 목표는 이재명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합니다. 이재명이 먼저 얘기합니다. 특검하자고. 왜? 대장동의 시작은 저축은행에서 씨앗 자금을 빌리면서예요. 그때 브로커 조우영의 주인 검사인지 뭐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그때 브로커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예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그리고 그때 있던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지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싹 없어지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황당하게 정령하게 10년짜리 녹취록이 있네. 그 녹취록에 1도 그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거죠. 남욱 변호사는 뭐 아주 필요한 증언을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썩 마음이 편하진 않은 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어마어마한 개발 비리를 통한 이익을 편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그것대로. 그건 그것대로고요. 그건 그것대로 그들의 재판과 이런 게 진행돼 나가는 것이고요. 그건 그것대로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대한 처벌들을 받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유동규와 함께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요것과 성남시는 다른 거죠. 이재명의 성남시는 전체에 이걸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민간업자가 했는데 손해를 보면 민간업자가 손해보고 이익을 보면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대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수사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만든 건 뭐냐면 이거 손해를 봐도 우리가 같이 좀 책임져 주고 이익을 보면 공공환수를 하게 하자라고 한 세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환수를 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1,800억 정도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데 여의도 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짜리 크기더라고요. 그거 그다음에 판교 터널인가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 5,600억 정도를 환수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 설계는 공공으로 환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그냥 하게 할 거냐 이 설계는 성남시가 한 것이고 이 안에 비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섞이게 만든 거죠 검사들이. 그러면서 위에서 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문제는 고기 그러니까 남욱은 뭐냐면 저는 그대로 구치소에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목표는 이재명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동규가 진술한 줄 알고 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김용과 정진상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과정 속에서는 진술만 있어요. 남욱 변호사는 워낙에 진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재판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 정영학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번에 네. 녹취록에서 나온 게 재창희 형을 이제 실장님이라고 했다. 네.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재창희 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실장님이라고 이제 녹취록을 잘못 기재하면서 정진상 실장이랑 연결고리를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플러스 이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고 잘못 네. 녹취록 기재를 해서 네. 이 윗 어르신도 역시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었다. 네, 이제 네, 이거 네.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전에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 반영이 안 됐나요? 아마 원본이 제출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네. 이 새로운 내용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 이야기된 내용인 네,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작된 게 이제 그날 얘기하잖아요. 검사들 쫙 불러놨잖아요. 네. 송경호, 어미준, 강백신 네. 그 검사들 다 불러놨단 네. 말이에요. 호승진 뭐 이렇게 예. 그들을 불러놓고 그 녹음을 딱 틀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전까지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보니까 아 실장님은 이거 이재명의 비서실장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딱 나왔는데 다 재창희 형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 검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재창희 형으로 들립니다. 들린다고. 예, 그랬죠. 근데 그거를 실장님으로 바꿨다면 이건 조작이죠. 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고 엄청난 범죄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분양가가 1,4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엑셀 파일이 바뀌어져 있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례 신도시인데 윗 어르신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재판에 있었어도 네. 그런 게 그냥 묵히고 아니면 원본이 제출되고 녹취록도 여러 버전으로 제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들어봤다고 하면 재판부도 귀가 많이 안 좋지 않으면 재창형으로 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도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대장동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판결에서 유동규는 7년 검사가 7년 구형해요. 6년 구형했나? 근데 판사가 8년을 때려요. 네. 이런 것처럼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검사는 봐주려고 했겠죠. 그럼 판사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더 높이 때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 내용과 또 이재명 지사 관련한 거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들어보면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압수조서 목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유동규의 그 사실혼 배우자 관련한 압수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대표는 입건도 안 돼 있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쓰는 거죠. 목표는 단 하나. 그래서 모든 곳이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목표는 하나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박상용이 얘기하잖아요. 네. 녹취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근데 제 댓글에서 자꾸 질문이 올라와서 네. 재창희 형은 혹시 출석을 했나요? 안 했죠? 그것까지. 이번에요? 국기에. 네, 여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에 저희가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정민용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사실 그래서 16일 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동행 명령도 내리고 이번에도 또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유동규는 나와도 어차피 거짓말할 거니까 아예 안 부르는 우선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진실들을 규명해 나가면서 네. 필요하면 유동규로 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저희들도 기록되고 확인된 것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해나가면서 알겠습니다. 증인들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엔 이제 네. 이 대장동 2기 수사팀 당연히 고발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숙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청문회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통계 조작이라고 했어요. 통계 조작. 예, 소득, 부동산 이거 예. 국토부가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켜서 국토부가 또 시켜서 부동산원 등에서 통계를 조작했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수사 의뢰를 감사원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닌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사 의뢰할 때 통계 조작이라고 썼던 걸 통계 수정으로 바꿔요. 아,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네, 일들을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원이 강압 감사, 협박 감사, 조작 감사를 하는데요. 카톡이 주고받아진 거에서 그걸 뺍니다. 중요한 내용을. 네. 그리고 그걸 수사 의뢰로 넣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그 명예훼손, 네. 언론 명예훼손 사건,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장동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내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이것도 있네요. 7개 다 합해서. 네. 그거는 이제 내일은 없고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정청래 가시니까 추미애 오고 추미애 가시니까 서영교 오시고. 네, 제가 부드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합의를 봐서 이쪽에서 2명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이쪽에서 3명, 비교섭 1명 그렇게 하고 딱 끝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렇게 잘 운영하신다 이거죠. 네, 깔끔한데 이제 한 번씩 하고 나면 정리는 한 번씩 하죠. 정리한다고 막 저에게 네. 끼지 말라 그러고 그러지만 정리는 한 번씩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판을 흔들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저기 일어서서 하고 막 이러는데 예, 제가 또 이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고난이 있더라고요. 발언 금지. 그러면 금지했다고 막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발언 줘요 그렇게 된다. 네. 퇴장 명령. 그럼 나중에. 네. 네. 워낙 이제 많은 뉴스들이 여기에서 네.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네. 잘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중간 정리, 중간 점검 네. 정도 하는 차원에서 서영교 위원장님 모시고 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정리 한번 할까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하시죠. 네. 쌍방울도 그리고 대장동도 이재명은 하나도 1도 없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없다. 네, 연결고리가 없다. 아까 말했듯이 대북 송금은 1원도 된 적이 없다. 그 무리하게 가지고 나가서 불법에 걸리는데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성태는 이재명이 뭐가 좋아서 뭔 빚을 져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했겠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가. 아예 기본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당시에 이걸 대북과 적당히 연결해서 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그게 고리가 나오지 않자. 진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이제 뭐 쌍방울 뭐 대장동 이렇게 쭉 나오면 네.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혹시 대통령으로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너무 제가 보기엔 대통령 지금 잘하시잖아요. 네, 잘하고 지지율이 잘 가고 있는데 아주 좋고 네, 그리고 할 일도 무진장 많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는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놓치는데 오성 참사도 있습니다. 네네네. 오성에 그때 갑자기 오성, 네. 물이 넘치면서 오성 지하차도에서 그랬던 그것도 국정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도 국정조사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생기는 것들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윤석열 내란 때도 국정조사를 했고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난히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제가 하니까 또 뭐 집중이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유난히 또 잘하시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많았지? 네. 윤석열 정치검찰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아니 것으로 근데 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주장이고 그 북한에 돈이 넘어갔다는 건 어쨌든 1, 2심, 3심이 다 인정한 대목이니까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까부터 그 얘기를 자꾸 하셔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송명철하고는 합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합법적으로 주면 되지. 그러니까 돈이 그렇잖아요. 넘어간 사실 자체는 있었다. 야, 그건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그렇게 주면 되는 거지. 네네. 송명철하고 그날 같이도 있었고. 네, 70만 달러 더 줘버리지 거기다 송명철한테. 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혼하면 왜 이혼하면 왜 얘기하고? 되냐.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하면 그때 국정원 그 자료에 이혼하면 중국과 베트남에 있었다는 있었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그걸 끼워넣을까? 그러면 이건 리오남은 대북 제재를 받는 대상이고 네. 왜? 그다음에 송명철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기 김성태는 누구한테 주면 돼요? 준다면 송명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송명철에게 주면 돼요. 근데 송명철한테 줄 때도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그 뭡니까? 그 어디야?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뭘 해갖고 그러면서 전자담배 케이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날 그 호텔은 도박이 있는 호텔이고,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있는 호텔은 네. 도박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옥가단지 무슨 호텔은 그렇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첩보에 의해서 도박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돈을 갖고 나갔다면 도박 자금 아닌가 이제 의심들 그런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거죠? 그때 내용으로 네.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첩보로 수집되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은 다 누르고, 아니 이재명, 아니 내가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합법적으로 하면 되지. 할 일이 무진장 많은데 거기 목을 맬 일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대장동 1차 수사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진실을 뒤집기 위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 후 투입된 2차 수사팀은 범죄를 창조했습니다. 이들은 10년의 기록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교묘히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 보도에 반대하는 봉지욱 기자의 통화 기록까지 가짜로 만들어내며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답정너 수사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을 무기 삼아 정적을 사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조작의 기록은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검사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